반갑습니다. 아직, 아이고, 손중현 쌤도 직접 오신다더니, 전부 다, 줌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오프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이번에는 젊은 대학원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김은경 선생님, 김은하 선생님 오셨고 전주에서 박희건 교수님이 또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형이 저기 철학 전공하신 분들은 또 되게 아세요. 그 하이데거 전공하신 분이고 형이상학 입문을 번역하셨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네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기 아주 오래된 책이고 그 책을 읽어놓고도 그 교수님 보고도 그분인 줄 몰랐어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박현수 선생님 곧 올라오실 거고, 김은경 선생님께서 프린트물 준비해 주신다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유하기 전에, 뭐, 대충, 우리 오늘 오이코스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저희 다음 주에 10월 24일에 오이코스 인문연구소하고 갤러리아하고 같이 철학에서 만나는 행복 이야기. 근데 사실 철학은 빼자 막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갤러리아에서 이렇게 이쁘게도 철학을 넣어주셨네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철학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뭐 개강이 안 돼도 우리 회원들이 다 오시면 이참에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 또 고민을 해봤지만 선생님들 보시니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갤러리아에서 연락이 아직은 안 받았어요. 다음 주니까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한상 교수님도 그 특강까지 취소하시고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바쁜 정말 중요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건 바꿀 수 없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에 못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겠죠. 우리 또 좀 있으면 1주년 기념 행사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공부만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오이코스 랩진 원고가 이제 다 모였습니다. 이제 편집 중에 있고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웹진을 송부해 드리도록 일단 웹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참강로라서 잘 만들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방향도 잘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정 선생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수정 선생님. 우리 시작하기 전에 홍보하고 있었어요. 홍보. 다른 선생님께서 발제를 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하니까 소개도 해드리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발제를 하고 제가 진행을 하고 혼자서 푹 치고 박장구 치고 다 하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철학 전공자이고 여기 저 모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이코스 인문연구소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오이코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소식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올렸어요. 진행사항 올리고 웹진 나오면 거기도 올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이코스에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4시 2분이고 오실 분들은 오셨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맡은 책은 스테이시 엘레이모가 쓴 노틀이라는 책입니다. 이 앞에 문문화연구소에서 말, 살, 흙이죠 책이. 근데 원래 책 제목은 몸된 자연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쓰고 그리고 이번에 노툴이라는 책으로 자신의 횡단 신체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책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말, 살, 흙이 환경 보건과 환경 정의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책은 반란을 일으키는 노출과 더불어 횡단 신체성 개념을 다양한 현장과 주제로 확장한다. 여기서 다양한 현장과 주제로 확장하는 부분은 3부에 대부분 해당이 되고 그 안에도 중간중간 문학적인 이야기나 또는 어떤 페미니즘적 차원에서의 어떤 시위 운동의 사례들을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 이제 문학 쪽에 좀 많이 약하다 보니 제가 모르는 작품들도 많았고 또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이 저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접근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의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살흙, 여기서는 말살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말살흙이라고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아마 번역이 선생님 혹시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책에서 말살흙이라고 안 하고 책 한번 살펴봐 바들이 돼 주세요. 있죠. 몸된 자연. 몸된 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예. 바들이 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말살흙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좀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자들이 선택을 한 제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말살흙은 횡단하는 물질, 우리 몸이 횡단하는 물질이다. 물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단단하고 어떤 고정되어 있고 침투하지 못하는 몸이 아니라 횡단하는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이 물질인 몸이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세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물질의 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흔히 우리 이제 근대적 사고까지 온다면 인간은 영혼적 존재이고 정신적 사유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은 그냥 물질이고 수동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몸인 존재로 보고 우리 외에 비인간 존재들도 똑같이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몸인 존재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도 인간과 같은 사유 활동은 아니겠지만 물질은 물질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횡단하는 물질 스테이스 엘레머가 말살흙이나 노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물질은 신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횡단 신체성에 대해서 엘레이머는 인간을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얽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엘레이머의 입장은 메르로퐁티가 몸과 살의 개념을 얽힘과 교차로 설명하는 방식과 저는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횡단하는 물질인 그렇죠. 이 부분 제가 반복이 됐네요. 그리고 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노출과 더불어 횡단 신체성 개념을 다양한 현장과 주제로 확장한다. 아까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다 다시 썼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노출의 두 가지 방향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집에 들어가면, 아까 선생님들 오셨을 때 문 닫혀 있었잖아요. 이게 습관이에요.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겁을 먹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도 저는 또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고, 그 노출에 대한 부담이 어쩔 때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으면 사람들과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죠. 연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갇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숨어서 응시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서로 의존하면서 연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출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위험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또는 저항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철학적으로 다 풀어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스테이스 엘라이먼은 그 문학 비평가더라고요. 철학자이기보다는. 그래서 훨씬 더 철학자들보다 생생하게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단 신체성을 인류세로 확장하고 있죠. 인류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홀로세 이후에 지형적 변화로, 그러니까 환경위기죠. 일종의 위기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에 대한 입장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인류세를 인해서 인류세가 닥쳤지만 환경위기에 있지만 인간들이 그 인류세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인간 중심적 관점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인류가 문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입장 사이에 각자가 여기 있는 분들은 각자가 다른 생각들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단 신체성이 인류세의 주체성과 인간의 행위 능력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 책은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취약함이죠. 이 취약함을 공유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이 취약함을 공유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이렇게 페이퍼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말이 쉽지, 솔직히 말이 쉽지. 이런 공유가 쉬울까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제사유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 되돌아와서 그래서 이 책은 취약함, 쾌락, 윤리 이 세 개를 저는 키워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출을 통해서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되 우리가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엄숙함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엄숙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우면서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웃으면서 우리는 소멸할 수 있을까? 엘러이먼은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웃으면서 노출되어 있으면서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자고 얘기하는 것일까?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적으로 함께 공생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목적. 제가 그냥 요즘에 습관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하면서 제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유물론을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기. 신물질론이, 여기서는 제가 신유물론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신물질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번역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유물론이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물질론, 오직 물질이 있고 물질만이 우선이고 정신적인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이 물질론에 대해서, 유물론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유물론이라고 저는 쓰기를 원하는데요. 신물질론이라고 쓰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었었어요. 제가 다른 곳에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교수님께서는 신물질론이라고 나는 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유자가 걸린다고 얘기해요. 오직 물질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전통적인 생각이 불편하다. 그래서 차라리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앞에 신이라고 붙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신유물론이고 그래서 물질적 사유라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하신 분의 의도대로 일단 책 발제는 신물질론이라고 했고 앞으로도 나와 있는 여러 번역들이 좀 삐걱거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그대로 번역자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간의 살이 장소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살이 아닌 네, 예. 인간이 살이 아닌 다른 존재의 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딸은 아직도 분이십니다. 깔끔하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응소구 좀 할게요. 제가 일단 얘기하고 네. 네. 네, 됐습니다. 예. 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몸과 구별을 해서 몸은 개체화된 것,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몸으로 사물몸, 인간몸, 뭐 하여튼 비인간 존재들의 모든 드러나 있는 것, 이걸 이제 몸이라고 한다면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몸이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어떤 실체 개념, 물질로서의 실체 개념이 아니다라는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엘레이무도 같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몸들, 모든 몸들이 함께 얽혀 있어서 아직 개체로 드러나 있지 않은 이 살은 곧 바로 이 땅, 장소와 맞물려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니까요. 자, 이 책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잠겨 있으며 서로를 연결된 존재로 인식할 것을 요청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전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결코 슬프거나 고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윤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목에서 키워드로 삼아놨던 취약함, 쾌락, 윤리를 제가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왜 우리는 연결되어야 하는가? 울리백의 위험 사회를 살짝 언급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책을 또 꼼꼼하게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일단 이제 이 정도로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있는 주장을 빌어와서 엘라이먼은 산업화된 세계 안에서 물리적으로 상호 연결된 우리들은 스스로 자신을 안전에서 보호할 힘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서 제가 책 보셨죠? 책 표지를 보면 나중에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지만 미리. 이 책을 자세히 보시면 책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나체로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거예요. 이게 작품이거든요. 이게 노출이에요. 우리는 모두 인간은 항상 다른 존재에 비해서 방랑하는 나그네인가 하는 누구지? 화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자주 가지고 오는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 계몽주의 설명할 때 인간은 자연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주 위대한 존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이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출되어 있고 발가벗은 몸으로 자연 속에 같이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횡단 신체성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래서 몸과 세상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탈중심화한다. 인간을 탈중심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선뜻 또 고민하는 부분이 그러면 안티휴먼인가? 인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인간이 중심에 있었던 세계의 질서에서 그냥 내려오자는 거죠. 다른 존재들과 똑같은 어떤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 지금 인류세에서 윤리적으로 행해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유물론은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영혼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살아있고 능동적이고 통제불능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존재가 아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말에 대해서 또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대개는 살아있다 그러면 영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이제 근대 이후의 영혼 개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의식이라는 개념이죠. 근데 의식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작용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실체적인 개념이었다면 의식은 작용이죠. 작용하는 거지만 물질은 작용하지 않은 거고 인간만이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의식으로 드러나지 않은 몸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무의식, 몸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메를로폰티 같은 경우는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무엇이건 다른 것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활동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 그냥 저는 힘이라고밖에 지금으로서는 말할 게 없어요. 힘. 왜냐하면 그냥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움직이는 게 기계적인 움직임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계적인 움직임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율적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힘이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펙투스나 포텐츠나 또는 코나투스나 이 힘은 감정에 의해서 드러나는 힘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감정적 힘, 감정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성적으로 저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이든 사랑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감정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같이 하고자 하는 감정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이성적 판단으로는요. 책 좋은 거 많아요. 엄청 여기서 저랑 얘기하는 것보다는. 근데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즐거움도 대단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몸, 장소, 통제불능의 물질이 서로 횡단하는 교차로에 거주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 위에 정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노출한다는 것, 그거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이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위험에 상황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굉장히 취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약하다고 말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른 존재로부터 잡아먹힐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거죠. 나는 강해, 나는 강해. 근데 이 강한 사람에게 누가 손을 내밀겠습니까?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자꾸 얘기하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아픈 거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하고 우린 누구나 조금 아프고 다 약한 존재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단절에 대해서 단절이죠. 우리가 노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와 또는 타인과 또는 자연과 단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단절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얼라이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횡단 신체성은 바로 환경론적 형태이기도 해요. 지금 이 문제가 그냥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둘러싸이는 어떤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신체성, 몸성은 모든 몸들이죠.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몸들이 서로 가로지르고 횡단하고 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취약함을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의존하자. 즐겁고 행복하게 라고 썼지만 즐겁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하면서 계속 이게 조금 우월하긴 했죠. 돈룩업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 저번에 이제 김은하 선생님 처음에 인류세 그 강의할 때 또 그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에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는 그냥 손을 잡고 밥을 먹으면서 그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즐겁게, 즐겁게. 근데 과연 즐거울까? 예, 웃지만 우는 모습이겠죠. 웃지만 우는 모습.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취약함을 공유하면서 서로 좀 마음 편한, 쾌락이보다는 저는 편안함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조금 얼핏 해봤어요.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얼라이머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논의들의 동의를 하면서도 계속 저한테 묻고 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완전하면은 서로 연대 안 합니다.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고 간혹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싸워요. 알죠? 싸우게 돼요. 서로가 잘났고 그 잘난 부분들을 누군가가 공격하니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자, 물질성이란 또는 물질이란 인간이란 이게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여기가 발제한 책에 대한 또 발제 내용이고 이거를 또 PPT로 옮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발제 내용이 좀 번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라이먼은 문학 비평가예요.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학 작품, 영화 이런 사례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읽으면서 와 이건 내가 또 처음 보는 책이네, 처음 보는 영화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이 얼라이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론들을 가지고 저는 제 나름의 상상력으로 이거를 발제를 한 거고 아마 얼라이머는 훨씬 더 머릿속에 더 많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굉장히 정제해냈겠죠. 물질은 소멸하고 변하는 것이다. 소멸하고 변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것 아닐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소멸하지 않는 것, 불멸에 대한 꿈, 영원성에 대한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환상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하고 변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소멸은 인정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정말 소멸할까? 근데 소멸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나인지 모른다면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50이 넘으면 단어 생각 안 나잖아요. 60이 넘으면 문장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 딸들이 겁이 난대요. 엄마를 보면. 왜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해보래요.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래 살아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내가 자꾸 잊어먹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바쁘니까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엄마 나도 좀 기억이 안 나네. 네가 바쁘잖아. 이제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아시겠지만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억은 우리가 사실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기억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만 기록을 해도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글을 쓰려고 써놨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쓰는지 모르는 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그런 기록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친구들이 주위에서 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할 때 요즘에는 에세이 외우려고 안 해요. 그냥 수업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난다. 이 저자가 누구지? 빨리 찾아봐. 요즘 기기가 얼마나 좋아졌냐? 빨리 핸드폰 열어라. 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찾아주고. 그렇지. 그래. 그 사람이 저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졸리다가도 참느라고 잠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과정도 되고 해서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좀 딴 데로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겁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게 몸에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몸의 기억이고 몸의 능동성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좋았던 기억, 편안하면 꿈자리에서도 편안하거든요. 괴로우면 꿈에서도 괴로워가지고 쌈박질하고 소리 지르고. 저는 그래요. 저는 자다가 욕을 제일 많이 해요. 평소에는 제가 욕을 안 해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쌓인 욕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잠잘 때 다른 분들은 평소에 욕을 하시니까 잠잘 때 안 하시나 봐요.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반응이 오면 누구든지 화를 내고 누구든지 슬퍼하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얽어매면서 완전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진 않는가. 이게 바로 인간이 물질이고 싶지 않은 욕구. 나는 물질과 달라. 나는 동물과 달라.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물질성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동물성이 보이면 혐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혐오 감정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완전함을 지키려고 하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멸하는 데 거주하기. 그래서 소멸하는 데 거주하기란 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래서 그림을 저도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페이퍼를 정리하는 시간보다 사진을 찾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혹시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이게 모르겠죠. 영화죠. 제가 그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못 가져오고, 이거 그거 안토니아스 라인. 네, 제가 페미니즘 수업할 때 잘 언급하는 영화의 한 부분이죠. 네, 이곳에서는 그냥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흙이에요. 이 흙은 소멸하는 것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먹고 웃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딱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인류 세는 어떤 시기인가? 이제 위기다. 제가 이렇게 길을 오다 보면
이제 모든 곳에서 처음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 위기, 포스트 휴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드문 이야기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위기 이야기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논문 쓰면서 논문 한 20편을 쭉 봤는데 전부 서문에는 인류세, 환경위기 다 똑같이 들어가요. 아, 이거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러면서 저도 쓰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왜냐하면 이게 공동의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가 환경을 정말 자연을 생각하고 타자를 생각하는 걸까? 철학에서는 데카르트 이후에 끊임없이 타자와의 소통을 이야기해 왔었거든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가 구분이 되어 있고 정신이 물질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물질 속에 있는 다른 정신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 이거 불가능하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래서 소외, 단절 이런 것들이 근대인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인류세를 언제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1945년이죠. 인간이 그 핵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력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는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어떻게 인간이 지구를 소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큰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냥 뭐 영화 보면서 무서워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 같이 고민을 하잖아요. 타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타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제 나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위험하니까 마치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류세는 이제 위기다. 이제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취약한 존재였구나. 인간이란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비로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이 책에서 말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인류세에 대해서 희망적 메시지를 줄 수는 없지만 이거는 얼라이머의 입장이죠. 하지만 브라이도티는 지속 가능한 생성을 끊임없이 뭐 소소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제 얼라이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의 저항으로 저항하여 엉뚱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해 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위험에 있다.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하지만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그나마 같이 식사를 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집이 누군가를 길들이지 않고 벽이 무엇인가를 분리하지 않는 장소에 거주하는 쾌락을 검토하면서 시작하고 바다의 생물의 껍질이 소멸하는 서식지를 상상하고 인류세의 바다가 사멸하는 모습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책을 끝내고 있는데 이 책이 끝나는 3부는 오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들이죠. 제가 못할 거라서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놨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3부를 꼭 읽어보시라고. 우리는 어떻게 잘 실패할 것인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1913년도인가? 13년도 맞을 거예요. 그때쯤에 13년도 맞나? 그 아이들 2010년에서 10년경인가? 지금 그렇죠. 그때 웰빙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있었던 지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웰다잉이라고 또 주제로 해서 학술대회가 한참 있었어요. 그다음 웰다잉 주제였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죽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잘 실패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 문제의 연속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브라이도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윤리적 주체로 되살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평범한 작은 실천 우리 실천들 많이 하잖아요. 생쿡도 있고요. 진주 텃밭도 있고요. 예. 저 얼마 전에 그거 어류조사하고 왔거든요. 나름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물고기가 이제 얼마만큼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어요. 아, 진주라는 지역에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건 물고기들도 많이 살았구나. 제가 처음 물고기도 많았구나. 수염이 8개 있는 놈이 있고 2개 있는 놈이네. 이런 거.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덩치 구분이 안 가요. 똑같아요. 이거는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윤리적인 거예요. 이 녀석하고 저 녀석하고 달라. 그래서 이 녀석이 죽어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사라지면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게 생물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의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누가 사는가, 이웃에. 내 이웃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야만이 서로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 하죠. 함께 사는데 어떻게 잡아먹냐고.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먹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선생님, 우리 그때 악어의 눈 할 때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거. 인간만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먹힐 수 있는 존재다. 대먹힘의 존재.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 간에 먹히고 먹히는 관계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먹는 존재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존재들을 그냥 포식하게 돼요. 먹고 배부르게 먹고 쌓아두고 저장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먹힐 수가 있다면 서로서로 먹히는 관계이니까 서로서로의 고통이나 서로서로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예전에 전쟁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용감할 수 있는 것은 장군으로서 죽을 수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명예마저 없잖아요. 그런 명예마저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싶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쟁을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전쟁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 보면서 왜 전쟁을 할까? 정말 전쟁은 그냥 악이야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뭐 지키려고 하고 정복하는 전쟁은 무조건 나쁜 것 같고 그냥 지키는 전쟁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별도로 얘기해야 되겠죠. 그냥 답답해서요. 네. 스테이스 얼라이먼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서두를게요. 벌써 4시 37분이네요. 제가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20분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까 김나선 보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렇게나 말이 많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횡단 신체성을 윤리적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요. 노란 글씨. 현상학적 조우나 전적으로 지엽적인 인식론을 옹호하지 않는다. 여기서 현상학적 조우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도 제가 현상학자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아마 세계를 열어 밝힌다라고 하는 지점이 아닐까.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열면서 의미 세계로 밝혀내잖아요. 이거는 인간과 비인간 간의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는 아닐 거다. 현상학적 조우나 또는 전적으로 지엽적인 인식론. 나의 인식이 아는 것. 예를 들어 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식하지 버클리죠. 버클리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것은 사유된 것만이 존재하고 뭐 칸트는 그나마 내가 인식하지 않더라도 있긴 있다라고 요청해오는 정도. 이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자, 환경위기, 상호 주체성, 횡단 주체성은 엘라이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상호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호 주체성이라고 얘기하면 의식 주체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이 개념을 상호 몸성이라고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이 몸들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호작용하는 이 몸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실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얼라이먼은 이 몸이라는 것이 횡단하는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몸은 다른 몸과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상호 관계 맺는다는 것을 아마 여기서 이제 캐런 바라드의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이 몸들이 그 내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호 주체성에 대한 이제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여러분들이 미리 차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주권 상실의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 내가 위험해라고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출이라는 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출을 실체한다는 것, 서구적 인간 주체, 아까 얘기했던 단단한 주체를 얘기해요. 이걸 지속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놓치면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내가 중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브라이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의 실천을 통해서 서구적 인간 주체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출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위기의 상황에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라 감당한다는 것. 저는 이 감당이란 말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내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존재 인식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식론이 아니라 그냥 존재이죠. 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캐런 바라드 같은 경우는 윤리 존재 인식론을 묶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횡단하는 몸적 주체이고 여기 횡단 신체적 주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횡단 몸적 주체이고 물질적으로는 상황에 놓인 주체이다. 우리라는 존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미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침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일에 이제 여기에서 고등학생들하고 이런 수업을 하면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 각각의 시선들이 제게 침투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또 그 침투에 의해서 다른 색깔로 드러날 거예요. 조금 전에 박희근 선생님 안 오셨다면 또 저는 또 다른 식으로 수업을 아까 오시자마자 나 어떻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나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냥 왔잖아. 네. 되게 감사합니다. 버라드가 아까 얘기했던 윤리 존재 인식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행위 능력의 리얼리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 리얼리즘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론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리얼리즘이라고 번역한 것도 아마 저자들이 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리얼리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론은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 방법에서 인식론에서는 뭐 대응설, 정합설 등등의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 의식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내가 실제한다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현상론에 귀결이 되고 말아요. 근대 인식론의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인식에 들어오지 않는 인식 너머의 것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다. 칸트는 사유되진 않지만 있다는 것을 요청해 왔잖아요. 그런데 현대 철학자들은 요청이 아니라 그것을 사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아마 사변적 실제론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위 능력의 리얼리즘.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그냥 행위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존재는 어떤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행위하지 않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간만이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도 행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라드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이제 신유물론자들과 현대 철학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위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주지가 여기서는 개발이 될 때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거주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여기서 저는 덜 인간 중심적이란 말이 또 좀 의미 있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이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중심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스님들의 입장에서 저를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상상일 뿐이죠. 제가 저기 가서야만이 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덜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솔직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출과 쾌락에 대한 물질적 이해는 인간을 비인간, 몰인간, 인간 이상의 것과 연결하는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정치학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얼라이무가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부 이제부터는 좀 빨리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서론에서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금방 끝날 겁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의 쾌락에서 또 제가 뭘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은 책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진 아시겠지만 폭풍의 언덕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죠. 안전하지 않죠. 위험하죠. 자, 집 안에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해 보입니다.
근데 정말 안전할까요? 라는 거죠. 안전한 집에 대해서 우리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얼라이먼은 또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젠더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장소, 길들여지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 하는데 이런 얘기하죠. 밖에 나가봐라 고생이지 즐겁겠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보여주는 월급 받아서 땀방땅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이게 옛날 어르신들이 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편하기는 하지만 즐거울 수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즐거운 게 중요하죠. 편하려면요. 몸이 편해지면 밖에 나와서도 편하긴 해요. 제가 좀 돌아다녀 봐서 아는데 피곤하니까 그 배낭 안고 양말 벗고 이렇게 배낭이 기대가지고 자도 꿀잠을 자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 추운 겨울에 벤치에 앉아서도 정말 잘 잤는데. 그런데 아무리 호화스러운 호텔에도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몸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거주의 윤리학 이게 나와 있죠. 쾌락이 관건이다. 쾌락이. 저는 이 쾌락이라는 말을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편안함이라는 말로 저는 바꾸고 싶어요. 자,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동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죠. 전통적으로도 자꾸 공동체를 만들어요. 제가 답사를 하고 제가 이 앞서 3년간 연구할 때 답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20년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 구심력이 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20년 지나면 힘이 딸려요. 연세가 드시고 또 이러저런 이유로 흩어지게 되죠. 그분이 사라지면 구심력이 사라지니까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모여요. 왜냐하면 그 자연인 되게 오랫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도시 문명에 지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가서 치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런 치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권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시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실망을 하고 다시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봐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런 얘기들도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공동체를 얘기할 때 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생태 공동체를 또 염두에 두기 때문에 뭐 생태 화장실, 또 생태적인 어떤 난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쇠약해서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이 그 여름을 못 견디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어컨을 쓰지 마라. 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몸,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행동해 줄 것을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공동체가 지속이 되거든요.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좀 강한 권력이 소수의 아주 작은 입장들은 무시하는 것이 사실은 잘 발전은 하겠죠. 그런데 항상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러면서 다들 그래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게 공동체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독서 모임 시간에 송이버섯, 그래서 한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세미나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서. 세상 끝에 송이버섯을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공동체라기보다는 패치.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해체될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안전한 곳은 없고 집은 테러의 장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위험하다고 밖에 나가지 마라. 집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취약함을 인정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거죠. 이 책 속에서는 독성 물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청결하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청결 때문에 아토피 일어나잖아요. 우리 너무 청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흙 먹고 살았다는데, 근데 이렇게 그 흙을 먹고 요즘에는 환경이 더러워져서 그 흙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도 하긴 하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한 것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 사진 찾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또 드라마 생각이 안 나는데, 행복한 돼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행복한 돼지. 돼지들이 행복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키워요. 행복하겠냐고요, 도대체가. 그리고
그리고 잘 자라라 그러고 나서 가서 잡아먹어요. 예, 우리는 먹고 먹히는 관계이긴 하지만 잡아먹히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것 하고요. 살다가 관계 속에서 서로 뭐 사냥을 필요한 거 사냥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이 안에서는 정말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돼지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요즘에는 동물 복지 같은 경우에 풀어놓고 키우죠. 닭들도 우리 안에서 안 키우고 풀어넣어서 키우고 이렇게 되면 대량으로 생산은 안 될 거예요. 물론 좀 조금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조금.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 비인간 존재들이 들어오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돌봄, 통제, 가축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에게도 고양이가 있잖아요. 라임이하고 자몽이. 얘네들도 제가 제 나름의 걔네들에게 그 삶을 보장을 해주고 싶긴 한데 거기 주도권이 또 제가 있다 보니 제가 힘이 세다 보니 제가 눈 뜨면 밥을 주게 돼요. 아무리 밥 달라고 소리 질러도 제가 잠을 자고 있으면 못 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지가 열어서 먹으면 되는데 일단 걔 손의 구조가 뚜껑을 열 수 없는 구조예요.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 그러면 방법은 있다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지가 밥 먹고 싶으면 눌러서 밥을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일단 같이 사는 한. 아직까지 잘 안 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생각, 우리가 살면서 그거 있잖아요. 관계 맺을 때 항상 동등하고 항상 완벽한 견되면 안 돼요. 항상 뭔가가 실수하고 삐그덕거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지했을 때 내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가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거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사진 찾는 데만 엄청 걸렸어요. 자, 에코포비아. 아까 우리가 쾌락이라고 했잖아요. 노출을 시켜놓고 그리고 지나친 청결 감각방에 갇히지 않고 저 요즘 미니멀리즘 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 청소 안 해도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사는데 밥 숟가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라면 봉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이 과정에서 치우려니 제 노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네. 가급적이면 이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는 물건을 줄이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을 줄이는 방식을 연대를 안 한다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죠. 연대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 정도.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예쁘죠. 저는 이런 집 되게 좋아하긴 해요. 이런 집도 좋아하지만 이런 집을 사실은 좋아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집을 일부러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왔잖아요. 제가 필요가 없으면 나눠주고 제가 좋아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이건 그러니까 막 욕심으로 막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듬어서 가는 것. 그래서 이게 이런 방식이 되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아니겠죠.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함부로 다루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다뤄서 망가지게 하는 것. 인간관계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듬어가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가사노동자, 우리는 아무리 비싼 집에 있어도 노출되고 그리고 벽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협적인 타자와 분리가 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공포를 가지고 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키자니 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노출을. 그럼 난 이렇게 살래 편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책에서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이런 모든 상상들을 우리가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과 몸.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 취약하다. 그런데 인간은 취약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자연과 몸에 대해서 어떤 혐오 감정이나 또는 어떤 대상화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식민주의, 동성애 혐오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아마 식민지에서 아프리카의 어떤 여인이 이렇게 지나치게 엉덩이가 크다는 것으로 전시되어 있는 실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죽고 난 이후에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타자와
타자로서의 존재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화하고 수단화한 거죠. 이게 동물들에게도 또는 내가 또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자신의 살이 흙과 친족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몸을 낯설게, 그러니까 이 몸이 어머 이상해 라고, 이 몸은 이상하니까 내 몸이 아니야가 아니라 내 몸 자체가 낯선 몸이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를 전부 낯선 존재로 받아들일 때 그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낯선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경이로움을 이미 잃어버리고 익숙한 것에 좋아하잖아요. 익숙한 것이 아니면 배제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거주지에 대한 제 상상인데, 이 책은 제가 안 읽어봤어요. SF 작가인 옥타비아 버틀러가 쓴 책이라고 하는데 책 제목을 안 써놨네요. 하여튼 이 책이 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넘어갈게요. 뒤에 또 나올 거거든요. 쾌라는 것. 여기서 대부분은 생태적 담론 속에서 검소함과 단순함 이런 것으로 등장한다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저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정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들은 전부 자본주의가 다 흡수해서 또 자본주의에 의해서 제도 생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거주의 윤리학은 우리의 몸적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벽을 없애고 오히려 벽이 있다면 그 벽이 연결하는 벽이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상호 침투할 수 있는 것으로 경험하자는 것, 이런 것들을 소설이나 문학 작품 속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윤리학은 곧 몸의 윤리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가라는 것, 거주한다라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는 거니까 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몸의 속성인 거잖아요. 끊임없이 다른 존재와 얽히고 횡단하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영화 서식지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있대요.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을 해도 한국 영화만 나오는데 이 독립 영화, 외국 영화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집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연을 끌어들이고 또는 인간이 자연 밖으로 나가고, 그런데 다른 세 가지 방법.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호 얽혀 있는 집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설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아무리 상상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라이머가 나온 이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리는 관광하고,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이쁘게 꾸미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손님들이 제 집에 놀러 와요. 관광하는 집이면 제 집을 구경시켜드립니다. 여기 뭐가 있고, 그 옷 어떻게 할까요? 손님들 오시면 저 들어온 거 다 벽장 속에 다 넣어가지고, 원래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라고 딱 해놓고 얘기하고 하고 나면 이제 다시 꺼집어내죠. 네, 그러고 나서 일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주하는 건요, 아까처럼 쓰레기로 범벅은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아있는 일상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드러나 있으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이런 컵을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볼펜을 굴리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주지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서식지를 얘기해요. 거주의 윤리학을 얘기하지만 서식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철새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존재이고 이 철새가 어디에 서식하는가와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거주지하고 서식지를 크게 구분하진 않지만 거주지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서식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중예술과 건축, 이 부분 되게 재밌었는데요. 제가 그 일본 답사 갔을 때 넥스트 21이라고 하는, 거기가 오사카였던가 도쿄였던가 이제 막 그것도 헷갈리는데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건축가가 그 건물하고 그 건물 그 주변에 이렇게 막 정원이랑 있어요. 근데 그 정원, 아파트인데 막 희귀 동물, 여기에 무슨 철새가 살고 누구가 살고 누구 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파트로 쏙 들어가니까 그 안에 개울물이 흘러요. 아파트인데 다주택이거든요. 집합주택인데. 그리고 밖에서 봤더니 막 집이 울퉁불퉁해요. 물어봤더니 거주하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에서 가벽 정도는 있잖아요. 가벽을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 정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 나머지 손대지 말라요. 위험하다고. 근데 거기는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대요. 자기 마음대로 간애를 단독주택처럼. 그러니까 그 집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런 설계가 가능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었어요.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고토의 프로젝트 이런 거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이것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다종의, 그러니까 그 비인간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다. 이미지를 차용하게 되면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서만 포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제의 윤리학의 위험성이죠. 새 모양의 빌딩, 그죠?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깃털이나 배설물 없이 즐기는 새소리. 새소리는 듣고 싶어요. 새소리는 듣고 싶은데 걔가 깃털을 안 날리고 배설물이 없으면은 그 새가 아니죠. 우리 예전에 스님들 화장실 안 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장실 가는 여선생님들 모습 보고 남학생들 충격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여선생님을 어떻게 환상화했는가. 실제 여성의 모습,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죠. 사람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게 바로 인간 혐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 건축에서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종이 거주하는 곳으로, 아까 넥스트 21 같은 경우에요. 아마 거기 새들이 와서 새똥도 엄청 쌀 거예요.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도 다 감당하는 거죠. 모기도 엄청 있을 거예요. 모기들도 감당을 하는 거죠. 저는 힘들 것 같긴 한데 모기약 좀 많이 바르고요. 그런데 저도 고양이 알레르기 있어요. 아시죠? 알레르기 있는데 라임이하고 살면서 알레르기를 조금만 느끼려고 해요. 가끔씩만 뽀뽀하기. 왜냐면 자주 하면 진짜 얼굴에 난리가 나거든요. 약을 놔두고 살아야 돼요. 자, 욕망의 윤리학 또 얘기합니다. 지금 윤리학이 엄청 많죠. 실제 윤리학, 욕망의 윤리학, 신체 윤리학. 이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다종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인류세 시대의 철새들은 가혹하다. 그런데 왜 가혹한가?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철새를 불법 침입자로 여기면 안 된다. 누구나 우리는 거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욕망의 윤리학을 좀 거론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타자의 생성을 긍정하게 되면 나의 생성도 극대화하게 된다. 각각의 욕망을 인정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까 싶습니다. 자, 신물질적 감각, 물질적 행위 능력이 지금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용어죠. 우리가 이제는 그 외우다시피 했을 거예요. 물질적 행위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는 어떤 영혼이나 생명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생리론의 의미와는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는 보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존재가 이런 거다. 저 사진요. 얼마 전에 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저희 받아오기만 하고. 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진주에서도 했대요.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주에서는 왜 안 하지? 했는데 뒤늦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진주에 사는 거 알았으면 갔을 건데 싶어요.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겠지만 이런 것 하나조차도 내가 무엇을 의도하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나타내는 하나의 행동이죠. 제가 어떤 커피를 마시냐, 나는 뭐 녹차를 마시냐, 커피를 마시냐, 어디를 가느냐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획에서 벗어나기. 서구적 사유에서는 여성, 유색인, 식민지인, 토착민, LGBTQ, 퀴어까지죠. 모두 적대적으로 대할 때 꼭 자연이라는 말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퀴어라는 것은 뭐 이상한 낯선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차용해서 퀴어 페스티벌도 하면서 즐겁게 페스티벌을 열고 있죠. 굉장히 즐겁게 자기네들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낯선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좀 불편해합니다. 그냥 상관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제 얼라이먼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적 다양성의 문제와 성적 지향성의 유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부분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유전적인 건가 아닌가를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내가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가
내가 성적 지향이 이성애라 하더라도 나는 다양한 성적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원래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유선적이지 않아.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어 동물들 완벽한 포획에서 벗어난다. 피어 동물들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 인간들 말고요. 동물들 중에서 동성애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2부에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노출. 이제 비로소 이제 나체 시위가 드러납니다. 나체 시위할 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반응들이 되게 많잖아요. 스테이시가 요청하는 감각적 살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살로 우리가 옷을 입으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뭐 패션 디자이너인지 딱 맞아 들이지는 않지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옷을 벗어버린다. 나는 나를 노출시킨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살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체의 몸은 취약함을 내가 어떤 존재로서 보호받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취약함을 더 잘 드러낸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은 몸 이전의 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롤퐁티와 그로츠가 살을 대문자 인간의 갑옷을 뚫는 상처로 개념화한다라고 말은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메롤퐁티 같은 경우에는 살은 아직까지 개체화되지 않는 지평으로서 또는 얽혀있는 상태의 물질성이라고 봐요. 이 물질성들은 언제고 개체화되어서 여러분들 각각으로 또는 마이크로 또는 사물로 드러나겠죠. 그때 우리는 그 이름에 이름을 붙이게 될 건데 이때 붙이게 되는 이름, 분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분류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류되는 것이 위계관계 속에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 분류가 굉장히 느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 그 분류는 변해야 되는 거죠. 각각 다르게 배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은 인간의 새로운 장르를 향한 디딤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출의 윤리학. 그래서 노출한다는 것은 윤리적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신체성이란 노란색을 보겠습니다. 신체성이란 횡단적인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을 구분하려는 경계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얽혀있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는 해요. 하지만 인간이라고 해서 다른 존재와 어떤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구분되어서 차별적 존재로서 위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상호 계속 주체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주체가 없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타자에 대해서 싸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얽혀있기만 하면 윤리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얽힘을 위해서 각각의 존재가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 존재의 근원에 살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에코포르노와 에코섹슈얼. 그래서 이제 아까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들을 자꾸 했었는데 이때 프레이드 행진. 진지하죠. 그냥 장난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노출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불안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구나. 사실 설레는 현장이에요. 설레지만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혼자 못해요.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대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숲을 위한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예술가들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사진 이거죠.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사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죠. 숲을 위한 섹스가 바로 이거 우리 책 표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파티그레사의 시위라고 되어 있고 이걸 에코포르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르노 드러나고 노출시킨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신체성, 몸을 실제 장소로 확장해서 인간, 동물, 환경이 서로 어떻게 동명을 묶고 어떻게 확장해서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함,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써놓고는 알라이머가 도대체 페미니즘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여성성과 취약성을 연결시키고 싶진 않지만 땡땡땡 이렇게 적어뒀어요. 우리가 보통 여성을 취약하다, 여성은 항상 희생자이다, 여성은 항상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래야 페미니즘이 사실은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문제를 항상 자연에 대입시켜 놓고 보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취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힘과 위험성, 취약하다는 것은 그냥 노출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설명을 아까 오면서는 제게 사실은 분명했는데 지금 갑자기 분명하지 않아서 좀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논의할 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제가 아까는 분명하게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또 좀 혼돈이 오고 있거든요. 여성성과 취약함을 연결시키고 싶지 않은 것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엘레이머가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취약함에 대해서 여성환경발전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설명이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책을 읽으면서 분명해졌기 때문에 제가 체화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어쨌건 여성을 변화의 충격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에 속한다고 본다는 것, 여성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는 여성이 가족을 위해 음식물,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생태운동이나 환경운동을 보면 전부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성의 힘을 과시하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무슨 아이러니냐면 결국은 여성이 그동안 남성이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지금 되돌이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수단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환경발전기구의 이러한 논리들은 여전히 이 여성들에게 유해하다, 해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사유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주류 젠더 이분법과 이성의 규범성에 대해서 이원론에 근거한 젠더 평등은 위험한 제안이다. 이건 이제 페미니스트 계열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반다나 시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원론에 근거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근대화된 문명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간과 자연을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도시와 시골을 구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를 끊임없이 묻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마지막 페이퍼입니다. 지금 그래서 연결된 몸, 이 책에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출은 취약함을 의미하는데 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저항의 방식이다. 라는 거죠. 이 저항을 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즐거움이어야 된다. 아까 쾌는 계속해서 편안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편안함을 이제는 이제 얼라이머가 얘기하듯이 비로소 이쯤에서는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캠도 꺼져 있어요. 그래요? 네.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되긴 하지만 네, 잠시만요.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해주시니. 네. 자, 여기서 몸들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메롤봉티의 개념들을 이제 얼라이머의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각자인 몸들이죠. 하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몸과 비인간인 몸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인간인 몸이 비인간인 몸과 같은 진료로 되어 있다. 휠리라고 얘기하죠. 그런 진료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한 진료들은 바로
엠피도클레스의 사원인수를 살짝 메롤봉티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물질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물질들이 결합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개체가 드러나는 방식처럼 인간은 또는 동물들은 그런 연결되고 해체됨으로써 각각 다른 무늬로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무늬로 드러나서 그렇게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횡단 신체성이라고 할 때 얼라이머가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투과하고 있는 몸.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살짝은 해석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투과해버린다? 통과해버리면 나라는 존재가 없을 텐데 휙 들어가서 사라지면 마치 그 물질성이 아닌 것처럼 자꾸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기 전에 막 그 얘기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아까 김은하 선생님 말은 커피에 그 물을 내리게 되면 그 투과되더라도 그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제게 직관적으로 그 말을 이해하는 것하고 이제 그게 현실 속에서 내가 나로, 그럼 내가 다른 존재와 걸러졌을 때 그 말은 이해는 가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투과적이라는 말이 투과적이고 횡단한다, 가로지른다 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른 표현.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지만 이 마지막 페이지 이거 읽어볼게요. 윤리학은 자아와 타자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바다 사이의 거리를 소멸시키는 계보학, 물질, 행위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한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액화되고 덜 견고해진다. 우리가 견고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개체가 드러나지 않는 방식, 그냥 흐물흐물해져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방식, 끊임없이 내가 아닌 상태가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엘라이머에게 있어서 저는 상호 주체성과 몸성 횡단하는 진체성은 차별을 드러내고 차별이래. 큰일 나죠. 차이를 드러내므로 해서 관계 맺는 방식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 목도 많이 갔어요.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